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부자의 서재, 바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바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법칙이 그냥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책인데, 첫 출시가 199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참 시간 전이죠. 거의 29년 됐죠, 그죠? 2019년에 20주년 기념판 출시가 됐는데, 일단 저 시기 96년에 딱 조사된 책이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왜 제가 96년 시점을 얘기했냐면, 이때는 금리 부분이 우리 96, 97 IMF 때 금리가 어땠어요? 되게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저축만 하더라도 웬만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타이밍하고 차이점은 저는 좀 이 부분, 그래서 다른 분들이 리뷰를 할 때 이런 저축 부분에 대해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차이나는 점은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작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가 토머스 스탠리, 1944년생. 원래 이분은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였고요.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계속 연구해서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됐을까? 이 백만장자들입니다. 부자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5년에 두 번째 걸 집필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딸이 이어서 집필을 했습니다. 딸이 이어서. 자, 그 딸이 바로 세라 스탠리입니다. 예, 스탠리. 이분도 산업심리학자예요. 학자. 뭐 개인 재무상담사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돕는 도구 개발 중. 자, 일단은 저는 원래 작가를 항상 눈여겨보는데, 작가를 볼 때 학자인지 투자자인지 뭐 사업가인지, 이 부분을 먼저 보고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시선에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학자분께서 쓴 책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무려 40년 동안 수천 명의 미국 부자, 이 수천 명에 관한 거에 공통점과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하면 절대 안 된 거예요.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구나 연구한 겁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의 도움 없이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는 다 제외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자립, 경제적 성공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길을 알려주고자 했었고,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부자가 되는 검증된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만 하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걷는 공통된 징검다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직업, 성별도 상관없이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책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학자분께서 연구해서 쓴 거지만 표본을 한두 사람, 10명, 100명이 아니라 정말 수천 명의 부자들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 책에서 나오는 공통된 부분은 내 걸로 소화한다고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책에 있는 본문 내용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시기를 견뎌라. 백만장자 중에 다수가 어릴 적에 역경,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릴 적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만장자는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간에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러니까 딱 9시간 일해야 돼, 8시간 일해야 돼, 이런 시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혹독한 시기에는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즐겁게 몰고 다녔다.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 타봤어요, 여러분? 제가 티코 탔잖아요, 티코. 티코는 에어컨을 틀면 시속 80km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80km 이상을 달리고 싶을 때는 에어컨을 꺼야 돼요. 티코 타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5세에 백만장자 되었고, 54세 때는 200만 달러가 되었다. 자, 이게 96년도 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좀 많이 쌓아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재미. 제 카톡 프로필,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모르시겠죠? 제 카톡 프로필은 하나씩이에요.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하나씩 해가면 다 해갈 수 있고, 그냥 하나씩 저는 달성하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씩 해가면 그 많은 일들을 다 완성할 수 있고 목표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를 좀 차분하게 해주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고 많이 일이 쌓였어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큰 목표가 달성돼 있고 그래서 이 문구를 일단은 머릿속에 계속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0%? 수입이 많은가 보구나. 그죠? 수입이 많은 사람이에요. 수입이 많은 사람. 예. 시급 6.5달러일 때도 10% 저축하였고 그래서 한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에 다음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백만장자가 될 줄 알고 있었고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즉 내가 이런 저축하는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해 가면 이 모아진 돈이 언젠가는 또 커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뿐만 아니라 여기엔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축에 투자를 더해라. 재산을 모으려면 저축도 잘해야 되고 여기서는 또 강조하는 게 지출 통제예요. 지출 통제. 예, 지출을 좀 적당하게 해야 되고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돈을 좀 존중해야 됩니다. 자, 돈에 대한 존중은 이거에 대해서 절제된 삶을 살게끔 하고 또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끔 합니다. 100만 장자들의 약 70%는 부모가 근검 전략을 했는데 일단 저축하는 습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재무 지식을 더하면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다른 분들이 리뷰한 것도 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축을 되게 좀 강조하고 소비를 절제하는 거를 강조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 재산이 많이 모아지니까 부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잘 세워야 한다. 100만 장자들은 일반인보다 미래의 투자 계획 수립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걸 할 것인지. 자, 그래서 금전적인 목표와 모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에너지, 돈을 배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정말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거 그거는요.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평생 가난하겠는데? 평생 중산층도 못 올라가겠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본다는 건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급여로만 한번 10년, 20년을 계획을 해보면 와, 이게 직장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네.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거는 내가 현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냐. 돈 모으는 것도 목표하고 공부하는 것도 목표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목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은 내가 뭐 꼭 돈 벌려고 돈을 얼마 벌어야겠다 이런 거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내 앞으로 10년, 20년을 한번 지금 갖고 있는 돈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한 달의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현실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지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수입을 늘려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추적해서 내 직업의 다른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단계가 바로 목표, 계획 세워보는 시기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책에 그 얘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부자는 일을 적게 할까? 우리 직원들이 행크 회사에 들어오면 사무장님이 원래 일을 별로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그냥 편하게 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어쨌든 부자가 그렇게 놀고 먹고 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맞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노동 수입만 좀 늘린다 뿐인 거고 머리를 쓰면 노동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 수익을 늘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수천 명의 부자들 주당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라고요. 이게 아마 다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을 한 거겠죠. 자, 100만 장자의 주당 시간은 일은 38.4시간 여기는 32시간 그러니까 한 6시간 6.4시간은 더 일을 하네요. 독서는 5.5에서 2.0 그래도 평균치가 좀 있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도 여기가 독서도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SNS SNS는 여기가 많네요. 자, 그런데 SNS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SNS는 별로 실익이 없지만 저는 블로그하고 인스타를 지금은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앞으로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런 부동산을 했을 때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목적이 있는 SNS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저도 지금 계속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 대부분 자기 운동을 아침이 됐든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운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운동하는 시간이 길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도 좀 더 일하는 시간도 많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으니까 아빠가 엄청 힘든 거죠. 가장이 엄청 이걸 딱 보고서 야, 이게 일도 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아빠의 시간은 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게임은 이쪽이 더 많이 하네요. 게임은. 그 다음에 잠은 잠도 여기가 많이 자고. 그러니까 아빠는 잠을 적게 자야 아이들도 챙기고 회사도 챙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불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저는 문구 보면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 가난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적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증오는 재산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증오를 갖는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경제적 성공에 필요한 습관을 고민하고 이런 노력하는 일을 해야지 이거 증오는 그런 거를 방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를 미워하고 경멸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이거를 만약에 경제적 자립이나 이런 거로 재분배한다면 훨씬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 잘 두라고 했죠? 부자를 경멸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은 미래 비전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증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일단 부자를 존경까지 아니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두려고 하고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도 그와 같은 습관도 갖고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진다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는다. 인류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내가 대학을 좋은 곳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만장자들, 이제 백만장자보다 더 10배 부자가 된 천만장자들은 90%는 대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재벌들 보면은 거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한 예로 F 박사는 가장 하위권 대학 출신이었다. 아랫부분은 이제 거기 미국 얘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적과 성공은 비례하지 않는다. 현재 나의 상황도 상관없다. 그래도 저는 자본주의 시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경매로 크게 성공한 사람에서는 명문대 출신이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쿵쿵나리님은 암에 걸려가지고 다시 회복하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우리 뭐 배수진을 친다고 하잖아요.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괜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괜찮은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은 굳이 무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조금 더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러나지 않는 걸 배우게 되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부터 어떤 도전을 하든지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거를 성공시켰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뭐 건축, 뭐 출판,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이런 뭐 펜션, 숙박, 뭐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제가 도전을 하면 최고로 올라선다고 하는 것도 그 처음에 그 마음가짐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 공부를 선택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저는 처음부터 경매 공부를 했을 때 경매 공부하면 나는 경매 공부를 마스터하고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뭐든지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그냥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긴 시간을 가지면서 도전을 하는 거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얘기했잖아요. 6개월, 1년 도전은 위대한 건 해낼 수 없지만 내가 1년, 2년, 3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직업, 성적, 그런 수입 이런 부분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예, 저도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었죠. 뭐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예, 여기서 지금 다른 예로 나왔어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일단 열심히 해도 해고를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나를 돌봐줄 거라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일단은 뭐 회사도 잘만 들어가면 괜찮은 회사를 또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조직에 대한 기여도가 크면은 그만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근데 너무 한 가지 길만 생각하지 말고 그 외적인 것도 저는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백만장자들이 정장과 구두, 그 다음 시계에 지출하는 돈은 크지 않다. 부의 가시를 위해 명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고급 성능차를 타지 않으며, 지금 자동차를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뭐 8년마다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이 책을 보면은 그렇게 좀 약간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사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전 노예요, 노. 그럼 돈 벌면 뭐 할 건데?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승용차에 대해서도 이거는 각자의 정답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정답이 다르다. 사실 제가 얘기하겠지만 백만장자는 지금은 부자가 아니에요. 예, 백만장자는 한 10억 대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지만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가 되는데 적정 소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즐겁게 리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뭐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해 가면서는 별장도 가지면 좋고요. 차도 좋은 차를 타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티코를 탔지만 지금은 뭐 세단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차를 타고 있는데, 좋은 차를 타면 운전도 되게 편하고요. 차가 또 안전해요. 나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기왕이면, 물론 덤프트럭까지 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고에서는 괜찮은 그런 차를 타길 추천드립니다. 부를 쌓으면서 적정 쇼핑하는 거고 적정 소비를 하는 거는 저는 경제도 잘 돌아가고 내가 그 다음 목표를 가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뭐 워렌 버핏 뭐 그런 분도 되게 좀 검소한 생활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분은 자기 정답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장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예, 별장이 있으니까 더 좋고, 차가 있으니까 더 좋고, 좋은 차가 타니까 더 좋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자기 기준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사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백만장자. 자, 백만장자 그래도 따져봐야죠. 백만장자 지금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오늘자 환율이에요. 오늘자 환율로 100만 달러 하니까, 자, 환율이 1335원. 환율이 올랐거든요. 자, 올라서 13억 3,550만 원. 이게 바로 말했던 이 책의 백만장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13억 하면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거의 우리가 환율이 막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아 보이죠? 맞아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설문조사 한번 했잖아요. 설문조사는 반응 너무 좋던데요. 이거 어저께 올렸는데 5,100명 투표했어요. 5,100명. 우리나라 중산층은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나요? 자,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까 지금 강북의 아파트도 뭐 10억대라고 하니까 지금 10억을 57%가 적으셨어요. 10억 정도 있어도 중산층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댓글도 36개가 달렸는데, 여기 댓글 중에 한 분이 아니 10억이 누구 개 이름이냐고, 왜 이렇게 자꾸 10억 많이 누르냐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거는 중위소득, 즉 소득이 중간인 거예요. 그래서 자, OECD 기준입니다. OECD 기준에서는 그 중위소득의 70에서 200으로 논다고 하면 그 기준이 약 9,1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중위소득은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억 2,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한국의 백만장자, 그러면 이게 지금 SBS 8월 17일자 뉴스를 인용한 겁니다. 한국의 백만장자 몇 명일까? 125만 명입니다. 125만 4천 명 이렇게 되고, 한국이 이렇게 되면 한 1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럼 이게 백만장자가 정말 부자 맞아? 하는데, 책이 출간된
1996년 시점에 그때는 30평 기준 했을 때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이 8천만 원이었어요. 1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채가 15억이에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100만 장자였으면 아까 우리 뭐 13억이었으면 당연히 여기서는 부자가 맞죠. 부자가 맞고 지금은 집 한 채도 못 사니까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장자의 개념을 이게 환율로 환산해서 읽으면 몰입도가 안 되니까 지금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약 85배인 거고 이때는 책이 출간됐던 시점은 그냥 30평 기준으로 싼 거 있다고 하면 71채도 구매 가능한데 지금은 안 되는 거고 중소기업, 대기업도 급여가 지금 194만 원에서 569만 원이니까 그냥 대략 저렇게 한 채가 1억도 안 된 시점에 쓰여진 책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재테크 카페에서도 10년에 10억목이라는 10in10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꿈의 숫자였어요. 네, 그래서 100만 장자 그게 그냥 부자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부자들은 투자를 잘 알까? 나는 투자에 관해 대다수보다 많이 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보다 투자를 더 많이 안다 라고 부자의 70%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미래의 재정 계획에 많은 시간을 쓴다. 네, 한 60%는 미래에 대해서 이런 재정 계획도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내 투자의 이익은, 투자 성과는 전문가의 조언보다 스스로 공부한 결과다. 54.8%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투자 자문가에게 크게 의지한다. 이것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70%랑 딱 상반되죠. 여기서 내가 많이 아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한 70% 되는 거고 또 전문가 괜찮은 사람 조언 얻는 거 30% 되는 것 같아요. 즉 이걸 결론을 내려보면 100만 장자들은 투자 관리에 관해서 지식과 전문성을 쌓는 데 시간을 들이고요.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력자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갖고 있어야지 부자일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산으로 하면 이게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면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로인 거고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수입보다 적게 소비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쓸 거 다 쓰고도 그냥 매월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바로 저는 부자인 상태인 거고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현금 흐름, 이게 내가 노동의 현금 흐름 말고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이 수입보다 내가 지출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자의 궤도에 들어선 것이고 여유 있게 소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고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종잣돈을 모은 후에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하는 거는 부자가 되는 검증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정리를 한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책에서 저축이 정말 중요해. 내가 벌어들인 거 대부분 저축해야 돼. 이것만 하면 이 책의 일부분만 이해한 거고 이 책에서 했던 부분대로 하면은 그거는 또 크게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종잣돈 모은 이후에 반드시 부동산 투자와 사업까지 같이 해야지만이 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웃집 100만 장자들이라는 책의 리뷰를 마쳤습니다.